전 정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 디아스포라의 어떤 그 역사를 알면서, 야, 내가 이 정도의 이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구나. 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일 것이다. 반갑습니다, 최태선 선생님. 네, 아유, 진짜 미국인 맞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표정에 네. 웃음의 근육이 네. 자연스러워. 한국 사람들은 이 웃음 근육이 자연스럽지 않은데, 근육이 봐, 근육 봐. 그래요. 네. 왜 얼굴 빨개져요? 나이가 들었다는 걸 좋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진짜 저는 네.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의 갖고 있는 그 웃음 근육은 저도 좀 갖고 싶어요. 연습 중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연습 중인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원기를 오케이. 돌아와서 네. 제가 최태선 선생님을 뵙게 된 것은 4년 전에 재외동포재단의 차세대 리더 대회 통해서 맞습니다. 재외동포인으로서의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후석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익사이팅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때 처음 뵀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 100여 명의 해외 밖에서 있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떤 한국에서 초빙되었다는 선생님께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받은 상처, 저희 100여 명을 포용하고 상처는 사실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분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그 거예요. 친밀감과 그리고 친절함과 그리고 그 해안으로 저희를 품어주시는 걸 보고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았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 비단 저뿐만 아니고 거기 참여한 모든 분들께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이 돼서 또 감사하게 제가 부족한 영화를 만들었을 때 헤로니모를 또 대관도 해주시고 이 겨울 왕국이 지금 전 영화관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헤로니모 이문조 선생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반갑고요. 내 이름은 임은조입니다. 저희 그 디아스포라라는 주제에 굉장히 깊이 공감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하면서 꼭 놓치면 안 될 주요 연사로 초빙을 했는데 이렇게 영광입니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네. 그 헤로니모 영화는 사실 저도 낯선 부분이었거든요. 그냥 텍스트로만 알았던 재외동포, 그것도 쿠바, 그거를 이렇게 실체를 보여주시는 순간 전 너무너무 소름 돋았어요. 너무너무 소름 돋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에 어떤 관통하는 주제일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시야가 좁았구나. 나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 내리고 규정 지을 때 굉장히 좁게 내가 바라봤구나. 라는 생각을 그 영화 헤로니모를 통해 가지고 정말 뼈저리게 제가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부끄럽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고마워요. 그리고 그래서. 감사하고 네. 그거와 연관된 질문으로서 최태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디아스포라 혹은 재외동포라는 이슈에 눈을 뜨게 되셨어요? 눈을 뜨게 된 건 제 어떤 그 주체적인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일상 속에서 강연 문의가 들어왔고, 근데 그 강연 문의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이더라고요. 예, 한글 학교더라고요. 저는 한글 학교가 뭔지 사실 몰랐고요. 그냥 한글 학교는 뭐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외국에다가 학교 지어가지고 뭐 한글 가르치나? 라는 아주 미천한 어떤 그런 생각밖에 갖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막상 그 한글 학교로 강연을 간 거죠. 외국으로 미국으로 그때 처음 갔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 한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는 정규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파견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냥 교포셨고, 자신의 아이들과 또 그 주변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주말에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엄청나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이렇게 부끄러움도 예,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그 외국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너무 무관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때부터 예, 그런 어떤 반성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주체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가 아니라 좀 깨달음 속에서 아 나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알릴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 이게 아마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반성 속에서의 어떤 계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준 선생님도 그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네,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어떻게 디아스포라에 이렇게 탐닉하게 되었니? 했을 때 사실 저는 뭐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제 정체성을 찾으려는 여정 안에서 네. 디아스포라를 발견했는데 그것도 저도 체험을 안 했으면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계속 자라났으면 사실 문외한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반도를 떠나는 순간부터 제 한인 정체성이 그럼 나한테 앞으로 어떤 존재로서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제 존재의 가치가 한인 정체성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음을 그때부터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 네. 지점, 네. 이 포인트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런 고민들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저는 제 딴에는 우리나라 밖으로 나간 분들은 그 지역에서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는 빨리 끊는 게 그분들 숙제일 거야.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저는 한글학교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뒤통수에 맞은 듯한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 안에 살면서 밖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분들은 빨리 잊으려고 하겠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다가 정말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 밖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또 찾으려고 노력하고 고민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아버리게 된 것이죠. 네. 그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저희가 또 다른 주요 연사로서 강남순 교수님이라는 분을 초빙을 했는데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정체성에 대한 담론은 소수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저는 한국에서 다수의 일원으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스스로의 정체성이 소수자가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걸로 바뀌었어요. 네, 한인이란 무엇일까? 한국에 있으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도 될 화두인데 한반도 밖에서는 꼭 생각해서 자신을 해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가 중요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구나. 국사 선생님으로서 디아스포라는 어떻게 해석돼서 친구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주제일지 저는 그게 또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제 삶 속에 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저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근데 디아스포라의 그 어원을 보니까 씨를 넘어 뿌리다라는 어떤 그 어원에서 출발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그 씨가 어느 공간을 떨어지고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그 정체성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씨앗이 갖고 있는 DNA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 여기서 출발했던 그 씨앗은 또 다른 공간에서 또 우리의 어떤 그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활동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버린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영토 안에서 있었던 시간과 공간의 어떤 역사가 우리 전체의 역사야 라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밖에서 있는 우리 한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조차도 우리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단절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한국사의 역사는 그냥 요 대한민국에서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역사가 다야 라는 것을 그냥 뭐 자기 부정할 것도 없이 그냥 내 것인 마냥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이제 알아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제가 디아스포라라는 어떤 개념을 이렇게 알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경험한 순간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사의 어떤 그 범위 설정, 이런 어떤 그 출발부터 우리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예전에 유대인에 대한 짧은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바벨론 유수 이후부터 세계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유대인 역사를 다루면서 동시에 일어났던 세계사에 대한 그래프가 같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자신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들의 역사 속의 세계사를 인식하고 세계사 속에서 자신들이 이산된 역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세계 어느 곳에 퍼진 유대인이건 모두 정당성 있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역 역사가 자신의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만약 한인들에 대한 짧은 역사라는 책이 있다면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지리 안에 국한된 역사만을 설명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1860년대 이후부터 뭐 러시아나 만해주 이런데 만주, 연해주로 퍼진 한인들부터 시작해서 멕시코, 뭐 미국, 쿠바, 그리고 뭐 중동 갔던 모든 한인들의 역사가 사실 한반도에 국한된 역사보다 더 크고 넓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지리적으로 우리 국사를 이해할까? 약간 이런 의문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의문점이 드는 것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디아스포라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 어떤 그 실태를 알아버리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한국사의 어떤 지리적 범위에서의 어떤 그 한국사가 굉장히 협소한 범위였구나. 진짜 일부만을 담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더 넓은, 더 확대된, 더 확장된 개념의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상해 임시정부를 만든 분들도 네. 혹은 그 정부가 계속 지속되고 보존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후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네. 한반도 밖에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거야 뭐 네. 그냥 문서화돼 있죠. 우리가 뭐 항상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 증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백범 김구 선생인데 그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일기 있지 않습니까? 백범 일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명백히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재원의 대부분은 재외 동포들. 그 재외 동포들에 의해서 채워지고 운영되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쓰고 계시거든요. 백범 김구 선생의 대부분의 일은 편지 쓰는 일이었죠. 바로 재외 동포에 있는 분들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고 독립운동가하고 후손분들의 어떤 생활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백범 김구 선생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역으로 이 재외동포 분들이 근데 그 재외동포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넉넉한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심지어는 어떤 곳은 채찍질 맞아가면서부터 일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국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은 이 부분도 참 놀라운 건데 분명히 조국이 없잖아요. 없으면 빠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갖고 있는 지리적 그 환경 속에 뿌리 내리는 게 난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래서 그 힘들게 벌었던 그 돈의 일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셨던 어떤 그 역사, 그 모습. 야, 이게 바로 우리 디아스포라의 역사였구나.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이해하는 순간 이 디아스포라 역사를 이해하는 순간 대한민국 역사는 글로벌 역사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지만 그 상하이만의 역사가 아니라 미주 지역, 유럽 지역, 뭐 어느 지역에 한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전체 어떤 커다란 정말 그 역사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네. 간극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의 근원의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실제로 굉장히 컸는데 현재 저희가 재외동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 세터민, 뭐 탈북민, 뭐 조선족, 자이니치, 고려인, 뭐 재미교포 등등을 생각했을 때 제가 완전히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들한테 있고 우리가 그들을 좀 배척하는 그런 편견이 존재하고 그럴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역사의 그 전면에 있는 저조차도 이랬으니 대부분의 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 정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 디아스포라의 어떤 그 역사를 알면서 야, 내가 이 정도의 이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구나. 나의 어떤 그 한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또 한 번 그 한계를 재생산시켰구나. 나한테 배운 아이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한계 안에서 또 한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일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 역시 그랬듯이. 그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의 그 한계 속에서 저도 또 그 한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 한국의 역사, 이 역사의 주체는 바로 지리적 개념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땅 밖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노력을 조금 했겠지. 하지만 그들은 주체가 아니야. 주류가 아니야. 이 땅에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노력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뭔가 동등한 입장이 아닌 상하의 어떤 개념? 아니면 주류와 비주류의 개념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 선을 그어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알면 뭘 알겠어. 그렇게 고민해 주니까 고맙긴 하네? 이건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선을 일단 그어놓고 우리와는 다른 타자가 고마워. 생각해줘서 고마워. 또 그런 또 의견도 있네. 참고할게. 라고 하면서 이분법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되어지지 않고 디아스포라의 개념조차도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시작하셨다고 했으니까 저는 대한민국 교육도 역사 교육도 이제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과서 작업부터 출발해가지고 학교 현장 수업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역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역사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런 문제 의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교과서 혹은 강연 등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저도 교육에서 이제 재외동포의 존재가 더 잘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전 한우성 재외동포 이사장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 전수를 조사해서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알아봤는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제가 교과서 저자라서 이제 너무 지금 얼굴을 못 아니요. 이제 안 그럴 거예요. 네, 이제 안 그럴 겁니다. 네. 근데 그 몇 년이 지나면서 많이 네. 등장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아마 그 노고를 맞습니다. 앞장서서 해주셨기 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 생각하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희 이 담화의 주제를 디아스포라의 쓸모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역사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저기 아, 역사의 쓸모?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선생님 쓰신 책을 보면서 역사의 쓸모와 디아스포라의 만약 쓸모라는 책이 있다면은 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쓸모 없이 보이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 때는 그렇죠. 사실 뭐 문화재를 보존하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그렇죠. 개발하고 또 역사가 뭐가 중요해요?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더 잘 살수록 과거를 역사를 보고 그 안에서 우리만의 어떤 흥미롭고 의미 있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스토리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물론 전쟁 후에 못 살고 우리 가족이 굶는데 어떻게 해외 동포를 신경을 쓰겠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우리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네. 디아스포라에 쓸모 없어 보였던 디아스포라가 쓸모 있는 어떤 한 새로운 동력과 상상력을 줄 수 있는 당연하죠. 네. 네. 저는, 뭐 사실 이거를 경제적 논리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글로벌 어떤 경쟁 속에서 지금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지금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저는 국내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에 정말 이 진짜 미나리처럼 강량힘으로 정말 피어나고 있고 자신의 색깔을 아주 확실히 만들고 있는 그들과 연결, 링크시키는 것. 이래서 거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진격의 우리, 미래 진격의 우리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경제적 논리로만 따져도 이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풀지 못한 숙제와 호기심을 선생님한테 한번 위임을 시켜보고 싶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분단의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저희 그 표어가, 컨퍼런스 표어가 경계에서 손을 잡자라는 걸 이제 어려움 끝에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탈분단. 어떻게 분단 이상의 사고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디아스포라가 탈분단 사고를 할 수 있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념과 정치와 지역에서 좀 자유로운 네. 시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탈분단을 위해서 혹은 현재 분단 상태에서 좀 더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지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을까요? 평화 공존을 위해서 디아스포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잖아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외국인들 시선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미사일이 오고 갈 수 있는, 또 오고 가고 있는 듯한 어떤 생각들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심각하진 않거든요. 예, 그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분단이라는 잠재적 위험성은 있지만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마치 여기가 그냥 준전시 상황처럼 아주 그냥 위기 일발의 어떤 그런 모습들, 뭐 버튼만 누르면 그냥 미사일이 오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보여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시선 볼 때는 이 분단이라고 하는 걸 더욱더 선명하게 비춰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리적 개념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미사일이 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런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아까 링크라는 개념을 썼잖아요. 링크되어 있는 이 지리적 개념 속에서 좀 확장된 개념 속에서 링크되어 있는 좀 밖에 계신 분들이 그런 시선들을 교정해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여론화시킬 수 있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어떤 완충제, 완화제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내부에서 밖이 아니라 외부에서 안쪽으로 이 한반도에 좀 따뜻한 바람을 좀 불러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디아스포라의 힘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로 공감이 되고, 사실 저 준비한 질문지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대화가 재밌어서, 저희 거의 네.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저는 디아스포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철학자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 한국에서만 이제 활동하시는 네. 분이신데, 제가 좀 아는 척 좀 하려고, 교수님, 저는 디아스포라라는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듣고 저는 굉장히 큰 전율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디아스포라는 지리적, 정치적 개념이군요. 저는 당신이 말하는 디아스포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안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늘 디아스포라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 말인즉 저는 주류가 될 때 변두리에 가고 싶어지고 편안해질 때 불편해지려고 하고 있고 저는 다수가 됐을 때 소수가 되려는 노력합니다. 저한테 디아스포라는 철학적,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디아스포라가 단순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에서 정말 이건 어떤 초월적,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주류를 부정하는 정말 그 소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철학적 기제로서 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듣고 제가 더 힘이 났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디아스포라는 그런 철학적 정신을 내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음흠. 그래서 그런 디아스포라적 사람들이 밖에도 있지만 음흠. 안에 한국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계신 이주민이나 다문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다. 저도 하나 배웠네요. 네, 좋네요. 뭐 저는 제 역할들 속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그러네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리적 디아스포라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뭐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제목이 국사라고 하는 교과서가 이제 없어졌어요. 대신 한국사라는 교과서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국사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역사라고 해서 너희 외부는 너희들의 역사와 우리는 달라라고 이제 구분 짓는 거지만 한국사는 뭐냐면 여러 나라들의 역사 중에서 한국사라는 이야기죠. 네, 이런 것들도 저는 아까 그 경계에 좀 허물기 위한 하나의 그 시도라고 보고 또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은 저는 역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란 지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머릿속에 안창호 선생님이 제2동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되면 안 되지?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은 그냥 우리의 위인이지 제2동포가 아니야. 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유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경계를 짓는 거죠. 네. 나도 모르게. 네. 그 말로는 그래요. 제2동포는 우리입니다. 우리 한 민족 정체성이죠.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최재형 선생님은 제2동포예요. 안창호 선생님은 제2동포예요. 라고 하는 순간 확 도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갭이 엄청난 거죠. 네, 저는 어쩌면 그런 것들을 좀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런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면 지리적인 어떤 그 극복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좀 더 고차원적인 예, 어떤 자기 존재로서의 어떤 디아스포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어떤 개념 속으로 그룹화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한반도사가 아닌 한인 디아스포라사일 때 우리 우주관이 훨씬 더 넓어지고 그래요. 밖에 있는 분들도 단순히 우리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래요. 우주관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최 선생님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사실 이 컨퍼런스를 지난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하면서 이제 디아스포라 대회라는 걸 우리가 준비를 했을 때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아카데믹하거나 학문적에서 말하는 그런 좀 너무나 지나치게 학문적인 것 혹은 제가 공관들을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공관에서 많이 굉장히 수혜를 받았기에 하지만 공관에서 말하는 좀
국뽕적 요소가 가미된 지나치게 가미된 디아스포라를 떠나서 네. 지금 실제로 디아스포라로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한인 청년들이 모여서 과연 우리는 한반도와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될까? 우리가 말하는 한인 정체성이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남북한이 있는 분단 상황에서 어떤 더 큰 우리가 새로운 한반도를 꿈꿔야 될까? 여기서 이제 명제가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첫 스타트를 하는데 최태 선생님과의 담화가 저희 첫 코너의 첫 세션이에요. 아우, 네. 이런. 그래서 두 번째 돌리면 안 돼요?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네. 이렇게 저희와 이렇게 해안을 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늘 우리 감독님 뵈면은 배워요. 진짜로. 왜냐면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낯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낯설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제 스스로 성장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부끄럽고 감사드리고 제가 또 배우는 저희 조선족 팀원이 한 분 계세요. 이제 그분이 근데 늘 주장하시는 것이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지칭을 할 때 그들의 동질감을 통해 우리가 연대감을 형성하는 건 중요하지만 각 디아스포라 집단 혹은 세대가 가진 그 이질성을 간과하지 않는 실수를 당연하죠. 범하면 안 되겠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너무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뿌리는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여러 잎사귀나 여러 열매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똑같은 가지와 똑같은 열매로 똑같이 가야 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폭력이라고 봐요. 아니, 미국 사시는 분들한테 왜 우리랑 다르게 살지?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어떤 싸구리 생각은 이제 좀 정리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어찌 보면 저희는 여전히 그 생각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대다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출발하는 이 여정이 험난할 수 있겠다. 그러나 뚜벅뚜벅 큰 산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같이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든든하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참석해 주시고 저희를 빛내 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컨퍼런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이런 세션들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도 배우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레벨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예, 큰 별 쏘세요. 감사합니다.